랑 함께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저쪽 당 소식 듣는 얘기 전에 시간 참네. 예. 이 김대호 기자랑 왜 이래 오늘 내가 김대호 PD랑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쪽 당 소식 듣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죠. 오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갑자기 머리 좀 하얘지는데 예. 이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날이 있어요. 어제 내가 하루 쉬어서 이런가? 인간적인 면모 네. 좋습니다. 네. 김대호 PD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요즘 바쁠 것 같아요. 엄청 바쁩니다. 제가 혹시 잠깐 저 가져와서 보여드릴까요? 뭐 보여드릴 수 있나요? 네. 예. 잠시만. 자, 오늘 김대호 PD가 준비해온 게 있어요. 제가 보면서 많이 웃기도 했고요. 상당히 이걸 준비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네. 네. 이걸 가지고 왔어요. 예. 네. 이제 앞으로 이분 뉴스가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장비를 하나 세팅을 새로 했습니다. 이게 비싼 카메라를 하나 개비를 했더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도와주신 덕분에 이제 25년도에는 단순한 취재 분석이 아니라 네. 직접 현장에서 좀 더 열심히 취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자가 돼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저 카메라가 되게 비싼 카메라예요. 예. 그동안 알뜰살뜰 돈을 좀 잘 많이 모으신 모양이에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주제이겠죠. 어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하는 집회에 한 서한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서한의 내용과 이게 전달하게 된 취지와 경위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분석 결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윤석열이 보냈다는 그 편지 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글쎄 뭐 지지자들은 환호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국힘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원책 씨 있죠? 네. 최근에 윤석열 쉴드에 아주 바쁜 그 전원책 씨가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화를 버럭 냈어요. 공개석상에서. 그 정도로 글쎄 저도 좀 글쎄 뭐 윤석열이 뭐 자기 무덤 파는 건 저야 뭐 좋은 일입니다만 글쎄 왜 저런 자기 무덤 파는 짓을 했지? 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으로 무슨 생각으로 저런 편지를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그럼 저 모인 집회 지지자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관련된 밴드, 카카오톡방, 텔레그램, 커뮤니티 다 하고 방송도 다 챙겨봅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보수 집회의 특징이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원래는 한동훈 삼보사 집회 때도 제가 소식을 전달드렸었는데 맨 처음에 초기화 1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그런 소식들 다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에 모였을 때 100여 명 가까이 모였는데 살모사 집회보다 확실히 컸네요. 그런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100여 명 이상의 집회가 모이는데 그 어디에도 전달된 소식이 없었습니다. 모이라 소리를 안 했어요? 네. 지금이야 뭐 신남성현대는 뭐 여러 군데에서 모이자고 하고 있지만 최초에는 어디에서 모이자라는 소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동원되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원을 시켜놓고 사람이 많이 안 모이니까
더 모으려고 저런 편지를 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오. 동원을 된 만큼 무언가 좀 어깨를 살려줘야겠죠. 그런 작용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동원됐으니까 네. 격려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응원 차원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오히려 좀 내란을 자백한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야 할 정도인데 그래도 저런 걸 만들 필요가 있었다. 야, 그래요? 와, 대단하네. 그래서 네, 그렇다 치고 그래서 오늘 그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한 번씩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준비를 해오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윤석열의 편지. 지지자들은 열광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열광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 편지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직결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네. 지지자들은 열광한 거 맞는데, 글쎄, 이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윤석열 자기 무덤 판 거로 밖에 저는 안 보였거든요. 자기 무덤 판 거예요, 솔직히. 이거. 내란을 자백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쪽은? 이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어허, 더 열광을 하려고 하죠. 더 열광을 한다. 네. 이걸로. 네. 왜냐면 지금 남아있는 지지 세력 자체가 정해져 있는 지지 세력만 남아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동할 만한 뭔가 불을 지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제 저녁에 7시 반경 그 대통령 관저 앞에서 보수 집회 지지자에게 석동현 변호사가 전달했다고 하는데 석동현 변호사는 아니고요. 대통령 관저 직원을 통해서 보낸 거죠. 직접 나와서, 관저 직원이 직접 나와서. 네. 석동현 변호사 통해서 기사 나간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석동희 변호사도 아니고 윤석열 직접 그렇고 직접 그름이 나온 사람들한테 전달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네. 그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 왜?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 안에서 이제 큰 맥락은 없고 이제 많이 주목하는 게 유튜브로 생중계를 보고 있다. 나와주셔서 한 분 한 분 감사하다. 끝까지 싸워보겠다. 이 내용인데요.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 사람들이 모였던 사실 원래 이유는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을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지금 그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몇 가지 차질이 생겨버려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본인을 위한 집회 지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야,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공수처에서 집행한 영장이 12월 말일 날 집행이 됐는데요. 발부가 돼갖고 이제 일주일 안에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 체포 시 영상 녹화 방침이라든가 정부 과천청사로 이동해서 취조 후 서울 구치소 구금하는 그런 계획들까지 굉장히 파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격적. 디테일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이죠. 그래서 원래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 경호처가 관전의 영장 집행 불허 가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어떤 대응책이냐? 이 집행된 영장 자체가 불법적인 위헌적인 집행이다. 따라서 이거를 통해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와서 영장을 집행하는 거는 불법적인 위헌적인 집행이기 때문에 반대로 경호처가 집행하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다. 그 희한한 논리일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예. 어째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감수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딱 걸려버립니다. 여기에서 저 경호처가 관전의 영장 집행 불허 가닥을 잡았던 법조항이 형사소송법인데 이번에 공수처에서 발행한 영장에는 형사소송법의 일부를 적용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국가 기밀이라든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관리 책임자가 허락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영장 발부하는 판사가 수색영장을 같이 발부하면서 이 수색은 그 형사소송법 그 적용을 예외로 한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걸 예외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 어떻게 보니까 사실 경호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치명적인 한방이 됐던 것도 있죠. 그렇죠. 사실 믿고 있었던 영장 집행을 거부할 만한 큰 쉴드로 봤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때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 못 하겠으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시행령에 뭐뭐 등으로 바꿔서 단독 일방적으로 처리했었던 사건들이 기억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벅꾸라지라는 별명들이 붙었었는데 그대로 저는 되치기를 당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조항을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아요. 이제 그게 왜 말이 이제 뭐 됐냐면 왜 갑자기 판사가 지 맘대로 이거 적용 배제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이게 그 원래 압수물은 책임자 기밀 관련 책임자가 허가를 하는 게 맞는데 수색의 경우는 특히 이번에는 피의자를 찾는 수색이잖아요. 따라서 피의자를 찾아야 되는 수색인데 이거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사실 체포영장의 이 집행을 가장 불허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법 해석 판단을 내린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시비를 걸고는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는 아까 아마 동원된 걸로 보이는 게 더 큰데 네. 그거에 대한 무언가 감사의 표시를 했어야 됐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본인들이 크게 생각하고 있던 쉴드를 작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문제가 하나 더 봉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얼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대행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네. 자, 헌법재판관 임명. 그러니까 사실 대행대행이라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법 규정상 그냥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차순위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보수 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받아 있더라고요. 임명한 거에 대해서. 이게 차순위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보통 대학 시험 합격자가 있잖아요. 대학 시험 합격자였는데 합격자가 뭐 등록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합격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 합격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차순위 합격자라 그러죠. 후순위 합격자. 그 사람을 합격자 대행이라고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후순위 합격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왜냐면은 보수 채널에서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어. 대행 주제에 무슨 임명을 하냐 이런 반응들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대행 주제 그러면 거부권을 왜 행사를 해? 그래서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왜 무엇 때문에 반발하는지 아마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거. 3명 중 2명만 해버렸으니까요. 그렇죠. 민주당 추천이 2명인데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왜 반발하는지 아니 왜 반발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다음 사진 한 장 보시면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당에서는 반발해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 사실 뭐 주진우 의원부터 해고 막 다 같이 막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거에 대해서 막 엄청 뭐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시간을 돌려보면 국민의힘에서 원래 각각 한 명씩 임명을 하자 일단 이 주장의 취지를 계속해 왔어요. 그러면 지금 한 명 한 명에서 2명이 된 상황인데 반발을 할 이유가 없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왜 반발을 하는가? 이게 본인들의 계획에 저는 큰 차질을 빚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원래는 지금 현재까지 6명이었었던 네. 현재 대법관 중에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사실 탄핵이 좀 넘어가기 어려운 인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는데 거기에서 점쳤던 게 누구였죠? 바로 정영식이었죠. 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걸어놓은 게 두 가지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하나랑 권한쟁의 하나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 두 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영식 위원장이 반대를 해버리면 인용이 안 되는 확실한 카드가 있었는데 7명이 임명이 되면 6명이 찬성하면 됩니다. 예, 이제 현재 8명이 됐으니까 네네네.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6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본인들이 생각해 놓은 계획과 너무 달라진 겁니다. 사실 6명만 있을 때는
이게 과연 선고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은 좀 있었어요. 네네. 계속 저 역시도 6명 가지고 이거 힘들 텐데 물론 전원일치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전원일치가 이렇게 되면 한 명만 어깃장을 넣어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곤란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원래 헌법재판소법에는 7명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적어도 7명, 웬만하면 9명 완전체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봤는데 이제 국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지가 정영식이라고 해도 김영두라고 해도 김영두 정영식이 제일 지금 그쪽 극우인데 내란 이 상황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너무 명백한 거예요. 이게 그 국무회의를 열고 관계 국무장관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되는데 회의 자체가 안 열렸고 부서도 안 한 상태에서 계엄이 선포돼 버려 가지고 이거는 이래저래 빼박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그 상황에 쓸 수 있는 방법이 한 명이 자꾸 어깃장을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였거든. 근데 2명이나 지금 추가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이 어깃장 놓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힘당 쪽에서는 좀 시간을 최대한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그게 됐었는데 이제 더 이상 시간도 끌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 집행의 형사소송 제외 이러한 부분이 강력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지금 카드들이 다 막히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에서도 반발이 큽니다. 실제로 비공개 회의에서도 왜 그 임명했느냐고 되게 난리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당 측에서도 사퇴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맞느냐? 그러니까 사표 냈다며 처음에. 그렇죠. 맞느냐? 그런데 이제 보시는 그것처럼 1월 1일 날 전방부대 시찰을 다녔어요. 이 양반 정말 안 시켜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예 이렇게 본인이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어요. 엄청 신났어 본인 딴에는 전방부대 시찰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북한 측 관측도 하고 그냥 자기가 대통령이야. 원래 권한 대행은 저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담인데요. 지금 막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서 막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다. 예, 이렇게 보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SNS에 그냥 막 올라가 있더라고. 네. 내가 이 사람 뭐야? 아니 그 한덕수 내쫓을 때까지만 해도 마치 자신은 권한대행 안 할 것처럼 그렇게 굴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한덕수 탄핵하지 말라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딱 하니 본인이 대행이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는 이건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아마 지난번에 한번 민주당에서도 이제 탄핵을 계속하는 거에 대한 이 리스크가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을 거라 그래서 아마 결단을 한번 내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 요 중간층이 텅텅 비어있다. 요 지지 세력이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시점이 정확하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이후로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권은 안보나 이런 이야기도 쭉쭉쭉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중점으로 냈었는데 근데 그 행보를 온전히 같이 하고 있진 않다. 여당과. 그래서 아마 그때 무언가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은 동안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뭐냐 왜 그랬냐면 사실 최상목 저 대행이 탄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교육부 장관 쪽으로 쭉쭉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주호죠. 근데 네. 이주호는 안 하는 이만 못해.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과기부로 넘어가면 누가 돼요? 유상범 의원 형.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거든요. 좀 빨리 좀 최상목이 차라리 나아요. 정리되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개인적인 무언가 성향이나 욕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행보를 걷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반발을 크게 하고
뭐 여당은 물론 당연히 같이 그러겠지만 그러면서 경각심에 지금 큰 상태다. 본인들이 준비해 놓은 계획에 차질이 크게 빚었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이 되게 미운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에서는 얼마 전까지 각각 한 명씩 임명하자. 사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최상목이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왜 반발하느냐? 어떤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 사진 한 장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자, 지금 헌법재판관 현황입니다. 원래 6명이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새로 3명,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 3명이 이제 새로 이렇게 후보로 추천이 됐고 그 중에 정계선, 조원창이라고 하는 각각 한 명씩만 지금 그렇죠. 임명을 하는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이번에 임명을 하는 거고 마은혁이라는 분은 왜 빠졌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나이로 보나 네. 뭘로 보나 왜 둘 중에 마은혁과 정계선 두 후보 중에 왜 정계선을 선택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정계선이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분이 더 세.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바보들 아니야. 실제로 이쪽에서 알려진 거는 마은혁이라는 후보가 완전 민주당 쪽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정계선도 뭐 많지 않아. 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게 정계선 후보가 취임사를 준비한 내용들을 보니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빨리 임명 철회해라 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임명 철회는 이제는 못해요. 네. 이제는 끝났어. 이미 임명이 돼버리고 임명 철회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기 보수 쪽에서는 뒤늦게서 탄식이 많이 나왔죠. 최상목 권한대행 미친 거 아니냐. 정진석이 3번 전화해서 사표 수리해달라 할 때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자기가 할 수 없다 해놓고 헌재는 임명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람은 사퇴한 게 맞는데 굳이 붙잡았더군요. 아니 저번에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이 충격적이었는데 저희 좌파 세력들을 육모 방망이로 두드려 패야 된다. 그걸 이런 정진석이 발언들을- 했다고요? 네,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 보니까 내란 세력이네 말 그대로 얘는. 네. 아무튼간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변수가 생겼죠. 그러면 그 정영식 재판관을 왜 최고의 카드라고 생각을 했는가? 그거는 다음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왜 변수가 되었는가?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다음 사진이요? 요거는 이제 8인이 됐으니까 네. 넘어가고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속에서 임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네. 바로 진실화해위원장. 박선영 물망추 이사장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네.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정영식 재판관의 제보가 되는 사이다. 그러면서 처형에 처형. 네. 처형이 되는 사이다 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게 한번 법사위 김승원 간사님이 의원님이 한번 살짝 다루신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달아졌죠. 네. 정영식 재판관 관계도에서 정영식 재판관의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언니가 박선영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이 박선영 씨의 남편이 민일령 전 대법관이에요. 자, 더 재밌는 거는 이 박선영 씨가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 이 사람하고는 또 그 사촌 형제예요.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에요. 김진태가. 자, 그래서 재미있는 점이 그래서 이 이후로 물망초에서 박선영 이사장이 김승원 간사는 무슨 이유로 근거로 본인들이 그렇다라고 허위 사실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입장문을 냈거든요. 뭔 허위 사실이야. 그러니까 정강훈 집회에 물망초가 참석하고 한다. 많이 했거든. 물망초가 약간 북한 인권 국군 포로 이런 거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하거든요. 네. 비영리 단체인데.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뭐가 있냐면 정영식 지금 헌재 재판관 위원장이 물망초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왔어요. 예, 맞아요. 네. 본인이 그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사실 거기에 후원 리스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망초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인권
국군 포로 이런 것들을 주로 그러니까 북한 인권 뭐 하는데 주로 이제 국군 포로 중에 아직 그 귀환하지 못한 국군 포로를 귀환하게 하는 뭐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고 또 6.25 이후에 북한에 납북됐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귀환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게 이 물망초의 활동 목표인데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는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아니 이런 활동을 하려면 중국을 가든지 아니면 유엔을 상대로 활동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주로 국내 활동만 많이 해. 요즘에는 일본 쪽으로 이렇게 장학생 선발하고 뭐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 장학금 주고 이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왜 장학금을 줘? 아무튼 이게 나름대로 규모가 조금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취재를 쭉 해봤더니 이 물망초에 지금 앉아 있는 이사진들 구성들을 쭉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앉아 있느냐? 뭐 박선영 이사장은 뭐 원래 전두환 옹호하는 그런 글 쓰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해왔던 사람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설명 그거면 되니까요. 그 외에 국내 기관장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전에 이재명 대표 가족 관련해갖고 친형 관련해서 그거를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꾸 허위 사실을 밖에다 공표하고 네. 다녔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녹취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가고 재판부에서 공개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났지만 그거 수사를 지휘했었던 그 당시 차장검사가 국립기관장으로 앉아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변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네, 뭐 한반도 통일. 통합 어쩌고 하는 네. 그런 극우 변호사들이에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활동을 제가 주로 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거나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났을 때 그거를 재판부의 문제 삼아서 고소고발하는 걸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그 단체 장터가 여기 있죠. 또 누가 있냐? 예전에 대선 후보 당시 시절 때 법조인 300몇 명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이재명을 절대 지지할 수 없다. 윤으로 지지하겠다. 그 모임 사람도 여기 있고. 아, 다 물망초예요, 또? 네. 그러니까 반 이재명 단체네,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 김관진의 후임 국방부 장관 물러나갈 때 후임으로 각별한 사이에 있었던 전 국방부 장관도 이쪽에 있었죠. 사실 하시는 일들이 뭐 북한 인권이라든가 뭐 탈북민 지원이든가 뭐 좋은 의미로 이런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비방할 목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구성된 인원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야기해 볼 만하다. 뭐 상당히 편향적인 사람들로만 모여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물망초의 이사장을 임명을 한 겁니다. 진실화훼위원장으로. 그런데 진실화훼위원장이 사실 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 어떤 일들을 하느냐 제 사진을 한 장 준비해봤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최근 진실화훼위원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자, 강제 징집당한 대학생에 대한 그 아무래도 저 신원이라고 그래야겠네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라든지 그 당시 네.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인정해주는 사건하고요. 북한에 끌려갔다가 간첩으로 그 누명을 쓰게 됐던 분,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에 불법 감범되어 있다가 상당히 이제 고생했던.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구제 신청을 한 거. 요런 것들, 뭐 요런 것들 주로 다루죠. 네. 그래서 물망초에서 사실 몇 년 전에 개설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적대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신고하는 그런 설치기구 또 하나 생기고 했거든요. 이걸 보면 주로 뭘 보실 수 있냐면 군인 관련된 거, 군대에서 뭐 그렇죠. 반란이라든가 내란 그리고 반공법, 불법 급음, 고문, 치사 사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군형법으로 봐야 되는가? 형사소송법으로 넘어가서 봐야 되는가? 이러한 중요한 의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계엄령 당시에 한동훈 뭐 이재명 국회의원 의원식의장 막 여러 명 체포하라고 그거에 대한 구금시설 지하 벙커 네.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북파 공작원 HID1으로 해가지고 위장해가지고 무슨 계획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됐고 그런 것들이 모두 성공했다라면 나중에 어디에서 한 번 더 다뤄지냐? 진화위에 다뤄야지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그 계엄령 때문에 억울하게 영장도 없이 잡혀간 사람이라면 나중에 그 억울함을 풀려면 진화위를 와야 되죠. 그리고 지금 HID 같은 경우도 사실 내가 억울하게 쓸데없이 내가 그 내란에 붙잡혀 가가지고 이렇게 내란 세력이 됐는데 나 이거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한 이런 내용 하여튼 나중에 다루면 다 거기서 다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뒤에 후속 대비책도 준비를 해놨구나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나중에 몇 년 뒤에도 몇 년 뒤까지 일이 잘 끝나든 잘 안 끝나든 누군가는 이거를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설거지까지 준비해놨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박선영을 그 사실 자기가 계엄 실패하고 난 직후에 그 난리통에도 임명을 했다. 부랴부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 친인척 관계니까 이 친인척을 그 요직에 그 장관급이거든요. 저 자리가 장관급 그 관직에 앉혔다라는 거는 사실상 정영식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 정영식한테 나한테 판결 잘해줘 라는 형태의 뇌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돌려서 말하자면은 민희룡 전 대법관에 대한 뇌물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법조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 사람이 변론에 났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향후에 이 사건을 진실화해 또는 진상규명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써먹을 수 있는 카드다. 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임명했을 때는 그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었는데 개인 정영식 재판관을 두고 나서 이거를 약간 뇌물 비슷한 느낌으로 했었다면 개인 성향에서 조금 흔들렸을 수는 있겠는데 관련된 친일척 일가들을 모두 합류화시킨다면 그때는 개인의 성향과 호불호가 아니라 방향이 정해지겠구나. 아마 그러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영식 재판관이 6인 체제일 경우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인용을 안 넘어가게끔 탄핵 인용이 안 넘어가게끔 자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영식 재판관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는 둘째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을만 하죠. 네. 관련된 사람들을 친인척들을 모두 자기 사람을 만드는 작업들을 그러니까. 해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확신을 갖고 있었을 텐데 지금 헌재에 변수가 생겨버린 겁니다. 체포영장에도 변수가 생겼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갑자기 저는 동원된 사람들이 용산 관저 앞에 모인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가 전달됐을 것이다. 야,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이 이번 판에도 친인척을 좀 도입을 하고 끌고 오고 있는 거네. 활용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친인척 하니까 얘기가 딱 떠오르는 것이 지금 김혜선 목사 같은 사람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김혜선 목사도 사실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상당히 우회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전해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정영식도 그렇게 한 것이고 이번 편지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을 지금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인척들한테 일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 이 인간이 이거 은근히 그러면은 언뜻 드는 생각에 그러면 이 편지는 윤석열이 쓴 게 아니라 김건희가 썼을 수도 있겠는데요. 뭐 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임명된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임명한 수락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쪽에서의 전략은 그러한 전략이 있어 보이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영장 집행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재외 적용시킨 영장 경우에는 이거보다 선순위 되는 게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떠한 계략을 써도 이게 더 막강하다 영장 집행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영장이라는 게 이제 이미 나온 거라서 뭐 다른 거 이렇게
현실적으로 영장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이게 뭐 다른 걸로 뭐 대응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어본 사례가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는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판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서 지금 문제가 권한쟁의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시간 끌기 이런 두 가지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막혔잖아요. 영장집행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헌법 소원을 낸다. 네, 맞습니다. 유일한 지금 방법 중에 하나로 헌법 소원을 내서 이거를 무효화시키고 싶을 것 같습니다. 헌법 소원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밖에는 방법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체포영장은 48시간짜리예요. 구속영장은 20일, 뭐 40일까지 되지만 체포영장은 48시간이거든요. 48시간짜리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거를 사후적으로 그거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적으로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상 그걸 받아들인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윤석열 쪽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서 저 사람 법대에 나온 거 맞나? 30년, 40년 가까이 검사 생활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궤변이에요. 절대로 갖다 붙일 수 없는 것들을 갖다 붙여놓고 맞다고 우기는 그런 상황인데, 체포영장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개인이에요, 개인.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 자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권한쟁의 심판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웃기고, 결국 그거는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또는 내가 이런 거 냈다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말 그대로 해서 새로운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목적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사건의 본안이라고 하는 뭐 형사 사건, 그러니까 내란 사건에 대한 형사 사건하고 내란 사건, 탄핵 사건 둘 다 더 마이너스인데 근데 도대체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간지 나 모르겠어. 솔직히 머릿속을 열어보고 싶어요. 지금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얘기를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게 되나? 이게 법논리, 소위 말하는 법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진짜 법대 나온 거 맞아? 검사했던 거 맞나? 제가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번에 그 영장 발부도 오해중앙법원이 아니라 서부에서 했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막 갑론을박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문제는 관절을 용산으로 옮긴 거는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관할은 서부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는 권력을 한참 쥐고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다들 군말 없이 했는데 지금은 법 대 법으로 맞붙었다. 그리고 저는 본인에게 당한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되게 궤변처럼 들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는 저는 거의 끝이 도래했구나. 지금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기자들이 버릇을 잘못 들어서 그래. 얘가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법의랍시고 어거지를 썼는데 그러면은 그 밑에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이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막 어거지를 같이 썼다고. 그러면 기자들이 이건 아닙니다라고 짚어줘야 되는데 같이 부안해동해가지고 설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경향신문 지금 조선일보 가 있는 유희곤이니 뭐 이런 뭐 헤럴드 경제에 있다가 채널A 간 좌영길이니 SBS 임찬종이니 이런 애들인데 뭐 그 밖에도 마찬가지 많습니다만 그들 때문에 이 윤석열이가 이번에도 내가 억지 쓰더라도 내 말이 맞다라고 박수 쳐줄 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때랑 상황이 다른데 야 놀랍네요.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단이 났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 편지를 전하고 싶었어도 이렇게 전했으면 안 됐다고 봅니다. 이게 자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정치적인 걸 떠나서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한테 편지를 전달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개인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한테 편지 전달할 수 있죠. 근데 한 나라를 운영하고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모든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반으로 나누어서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건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은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한판 뜨자 이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내란에 이어서 내전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 시빌 워라고 그러잖아요. 시빌 워 상태를 만들겠다. 그런 사고 방식이 아니면 이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부터 윤석열이 제일 문제는 뭐냐? 아,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네가 왜 자꾸 말이 많어? 이런 식의 태도였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참 이런 사람을 저 자리까지 올려보낸 게 잘못이죠. 그리고 저런 사람이 마치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준 언론이 그 원죄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나 진짜 어처구니없네. 그래서 저쪽에서는 본인들이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적진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 알량한 지지자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지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것과 지금 전 국민 누가 더 많을까요? 그거에 대한 구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얘네들은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해석하겠다는데 어쩔 건데 뱉지?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내 마음이야. 이런 동네에서 마치 우격다짐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슬픕니다. 계엄도 그래요. 아니 내가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선포했는데 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한 사람 2명 있죠. 대통령 후보 되고 싶어하는 윤상현 의원 오늘 새벽에도 왔다 갔죠. 대통령실 관저 앞에.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괜히 윤석열이 퇴임을 해야 되는데? 괜히 정강훈 집회 가가지고 연설하고 하는 그 내용 보시면 자기 나가겠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따로 논다고.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사리사욕이 앞선다고. 그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자기 사람을 끌어모아야겠네. 그래야지 윤상현이도 뭐 한동훈이도 자기한테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죠? 한동훈 대표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아마 설 전에 한번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꿈을 못 버렸구나. 뭐 보시는 것처럼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와, 대단하다. 야, 다들 지금 꿈은 다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꿈꾸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선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 윤석열의 지지자들, 그 정광호 같은 극령 지지자들을 자기가 흡수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네, 그러면? 좀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저는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들 자기 욕심 있는 사람들이었네. 그렇지, 그거 지금쯤 되면 윤석열도 알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히는 카드 하나하나가 막힐 때마다 그 여파가 좀 세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야, 본인도 계속 그럼 현타를 입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제 볼만한데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준 겁니다. 내 편들 다 모여! 낙노들 아무도 못 믿겠어! 아니었으면 전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다 불러하고 또 만찬에 하자 그랬겠지. 회동을 했겠죠. 내 편 될 놈이 아무도 없구나. 믿을 거라고는 정광훈이밖에 없네. 그래서 동원도 시키고 동원한 사람들한테 편지도 보내주고 그 말이었구나. 와,
이거 왜 앞뒤 안 맞는 소리 이렇게 어거지를 쓸까? 아니 법 논리를 얘기하는데 저 무슨 법도 아니고 저 어디서 저런 희한한 논리를 갖고 왔었나 싶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통하겠구나. 정광훈한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통하든가 말든가. 정광훈한테만 통하면 돼. 그런 생각도 있나 보네. 놀랍네요. 야, 그쪽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참 신기하다. 이거 저 개인적인 추측인데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 구성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드러난 사람은 한두 명이지만 더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쪽이 아까 그 정영식 재판관 처형이 물망초 이쪽 사람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변 이런데. 야, 참. 앞으로 불거지겠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우, 놀랍다. 정말 놀랍다. 야. 아무튼 25년도에 이제 새해도 밝았으니까 슬픈 일보다는 웃음꽃 가득한 일들이 더 많은 해가 되기를 빨리. 글쎄, 저도 열심히 윤석열이 뛰어다니겠습니다. 저렇게 행동한다는 거는 이제 막판까지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참. 예. 야, 이거 앞부분에 우리 김대호 PD가 얘기하는 부분 앞부분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됐었어. 근데 뒷부분으로 오니까 바로 이해가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되네. 아니 전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라 이게 뭔 소리지 했었는데 야, 놀랍네요. 원래는 제가 이게 개인정보법만 아니면은 저게 후원하는 단체에 거명되는 인사들 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월간조선의 조갑제라든가 동명이인일 거라고 아닐 거라고는 보는데 그런 관계된 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으니까. 조갑재 씨는 지금 이번에 윤석열 얼마나 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후회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디테일한 재밌는 부분은 지금 중요한 거 먼저 끝나고 나서 기회가 되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일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